큰며느리 수고 많았어.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엔 뭔가가 콕콕 박혔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저도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했는데요. 왜 항상 큰언니만 칭찬받는 걸까요? 그게 바로 제가 10년간 시댁에서 느낀 가장 큰 서러움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 강수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 민규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이면 늘 이렇지. 조용히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댁 부엌. 10년째 명절마다 오는 이곳이지만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였어요.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칠 채소들, 탕 끓일 고기까지. 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도마 위에 팔을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어요. 도독도독. 칼질 소리만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부엌 불이 켜지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막내 며느리, 벌써 와 있었어? 큰 며느리 정의 언니였습니다. 52세. 저보다 10살 많은 언니는 항상 이른 시간에 오셨어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많이 준비했네. 고생이야. 정의 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당근을 썰기 시작하셨어요. 30분 뒤 둘째 며느리 미나가 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다 하셨네요? 미나는 좀 늦게 온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커피부터 탔어요. 미나야, 전 좀 부쳐줄래? 정혜 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나가 마지못해 앞치마를 둘렀어요. 새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각자 할 일을 알고 있었죠. 10년, 20년, 30년을 반복한 일이니까요. 7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다들 왔구나. 준비 많이 했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 며느리가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혜야, 이전 내가 부친 거지? 네, 어머님. 역시. 색깔이 고와. 너만큼 전 잘 부치는 사람이 없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전을 부쳤는데요. 제가 부친 동그랑땡도 있는데요. 어머님, 저도 전 부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색깔이 좀 어둡네. 불 조절을 잘 해야지. 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나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새 아들과 새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큰 식탁이 꽉 찼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시아버지가 전을 하나 집으셨습니다. 오, 이 전 맛있네. 누가 부쳤어? 큰 며느리가 부쳤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역시 큰 며느리는 손맛이 있어. 제가 부친 전도 있는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정혜 언니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수고했어. 가서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가서 쉬어. 나머지는 막내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가 하면 돼. 정혜 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부엌을 나가셨어요. 저와 미나가 남았습니다. 언니, 왜 큰언니만 쉬래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어요. 그러게. 항상 이래. 큰 며느리만 특혜받고. 미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까지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명절 음식을 나눠 담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일 큰 통에 음식을 담으시더니 정혜 언니에게 주셨어요. 정혜야, 이거 집에 가져가. 어머님, 너무 많아요.
괜찮아.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저와 미나는 작은 통에 담긴 음식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남편 민규가 말했지만 성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도 큰언니만 칭찬받았다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말해봤자 남편은 이해 못할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테니까요. 당신도 고생했어. 형님들이랑 술 많이 마셨지? 응, 좀 마셨어. 남편은 명절 내내 형들과 술 마시고 TV 보며 쉬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했고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후에 봤던 장면이요. 정혜 언니가 시어머니께 큰 봉투를 드리는 걸 우연히 봤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돈이 꽤 들어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정혜야, 이럴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고맙다, 우리 큰며느리.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으시며 정혜 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큰언니 집이 잘 사나 봐. 그래서 시어머니가 더 챙기시는구나. 질투가 났어요. 솔직히요. 왜 큰언니만 특혜를 받는 걸까? 왜 큰언니만 칭찬받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들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정혜 언니, 미나 그리고 저.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이었죠. 미나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미나 오늘도 피곤하네요. 큰언니는 좋겠어요. 일찍 쉬고.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10년간 쌓인 불만이었으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한 달 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수진아, 아버님이 쓰러지셨대. 병원으로 가자.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온 가족이 복도에 모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뇌졸중이래. 수술은 잘 됐는데 재활이 필요하대. 입원은 얼마나 하셔야 해요? 한 달은 있어야 한대. 그 다음엔 집에서 재활 치료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모두 모였어요. 아버지 간병을 어떻게 할까? 장남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간병인 쓰는 게 어때요? 둘째 민호가 제안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이면 400만 원은 나갈 텐데.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우리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새 아들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했어요. 며느리들은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미나가 항의하려다 남편 민호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하자. 결국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며느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큰며느리는 빼자. 나이도 있고. 민호가 말했어요. 왜요? 큰언니도 같이 해야죠. 미나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큰형수님은 대신 병원비를 내시는 게 어때요? 민규가 제안했어요. 그게 좋겠네. 정혜는 병원비 내고 나머지는 수진이랑 미나가 돌아가면서 간병하자.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저와 미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억울한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어요. 하루는 제가, 하루는 미나가 번갈아가며 병원에 갔습니다. 밤샘 간병은 정말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니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드리고 회사 일도 병행해야 했어요. 낮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병원 가고 밤새 간병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얼굴은 수척해졌어요. 수진아, 힘들지? 시어머니가 물으셨지만 딱히 해결책을 주시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병을 교대하러 온 미나와 마주쳤어요. 수진아, 너 완전 피곤해 보여. 언니도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한테 혼났어. 나도.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큰언니는 좋겠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미나가 불평했어요. 그러게요. 돈 있는 사람은 편하지. 우리는 몸으로 때우고. 미나의 말에 저도 공감이 갔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혜 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혜 언니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계셨어요. 그리고 간호사실에 들르시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비 1차분 500만 원을 내신 거였어요. 큰며느리가 병원비 다 내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나가 제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들었어? 큰언니가 500만 원 냈대. 응, 들었어. 돈 많나 봐, 진짜. 500만 원을 그냥 내. 우리는 밤샘 간병하면서 죽겠는데 큰언니는 돈으로 해결하니까 편하겠어. 미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몸으로 일하는데 큰언니는 돈만 내면 되니까 편하겠지. 한 달이 지나고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집에서 누가 돌볼 건데? 어머니 혼자는 힘드실 텐데.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시댁에 가서 도와드리면 되지. 또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일 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은 다들 있지.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야지.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큰형수님도 같이 해야죠. 미나가 말했어요. 큰형수님은 병원비 내셨잖아. 이미 충분히 하셨어. 민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결국 저와 미나가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있고. 알아. 근데 어쩌겠어. 부모님이신데. 당신 부모님이잖아. 당신이 돌봐야지. 내가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돌봐? 나도 회사 다녀.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왜 소리 질러? 나도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아버지 좀 나아지시면 괜찮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며느리들만 희생해야 하지? 왜 큰언니만 특혜받는 거야?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아버지 재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저와 미나는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시댁에서 시아버지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시아버지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하셔서 제가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수진아,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큰며느리가 이번 달 재활 치료비도 냈어. 200만 원. 그러셨어요? 응. 우리 큰며느리 참 고맙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면서 큰언니가 돈 내는 건 특별히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수진이야. 응,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래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답답해서요. 다음 날 일요일, 저와 미나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커피. 고마워. 미나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지 않아요? 당연하지. 나 요즘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상사한테 찍혔어. 나도요. 시댁 일하느라 야근도 못하고. 근데 시댁에선 당연한 것처럼 대하잖아.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미나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큰언니는. 맞아. 큰언니는 돈만 내면 되니까 편하지. 우리는 밤새 일하는데.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러고만 살 거야? 미나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댁한테 항의하는 거야. 이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뭐가 두려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미나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큰언니도 같이 간병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런데 언니, 큰언니가 병원비는 많이 내셨잖아요. 그게 뭐, 돈 있으면 다야? 우리도 돈 있으면 내겠어.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미나가 흥분했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가족 모임 때 얘기하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주일 뒤 시댁에서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버님 간병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다들 알지. 그래도 가족인데 해야지. 그런데 왜 저희 둘만 해요? 큰언니는 왜 안 해요? 큰며느리는 병원비 냈잖아. 병원비 낸 게 간병보다 더 힘든 일인가요?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나야, 뭐 하는 거야? 남편 민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아니, 나 할 말 해야겠어. 우리만 계속 희생하는 거 이상해요. 무슨 소리야? 큰형수님이 얼마나 많이 내셨는데.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저도 미나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회사 다니고 바쁜데 왜 우리만 몸으로 일해야 해요? 너희도 뭐. 큰언니도 같이 간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큰며느리는 나이도 있고 이미 충분히 했어. 왜 큰언니만 특별 대우받아요? 미나가 따졌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뭐예요? 명절 때도 간병할 때도 항상 큰언니만 챙기시잖아요. 너희가 뭘 알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너희 둘 오늘 집에 가. 시어머니가 저와 미나를 쏘아봤어요. 어머님, 가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가 너무 심했나? 심하긴 뭐가 심해. 우리가 한 말이 틀렸어? 미나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랬어? 내가 뭘?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 잘못한 거 없어. 사실만 말했어. 내 휴 진짜.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10년간 참았던 말을 한 거니까요. 그날 밤 정혜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혜 수진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수진네. 죄송해요 언니.
정혜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 마음도 이해해. 수진 언니는 왜 항상 참으세요? 정혜. 정혜 언니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큰언니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저와 미나는 간병을 계속했지만 시어머니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족분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3일장. 온 가족이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혜 언니도 함께였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정혜 언니에게 물었어요. 괜찮아. 다들 힘들지. 정혜 언니의 눈가가 붉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며느리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혜 언니만 챙기셨어요. 정혜야, 가서 좀 쉬어. 어머님은요? 난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저와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민수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시어머니는 음식도 드시지 않고 방에만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또다시 병원 신세를 졌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미 말기고요. 네? 암이요? 췌장암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입원하셨고 며느리들이 돌아가며 간병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혜 언니는 병원비를 내고 저와 미나가 간병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간병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가까이 와봐.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시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거. 나중에 열어봐.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정혜 언니를 이해해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정혜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때 정혜를 이해해줘.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약속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네, 약속할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뭐지? 궁금했지만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새 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너희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알아.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다음 날 변호사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봉인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걸 열어봐. 어머니. 아들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새 아들, 새 며느리 모두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영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는 큰며느리 박정혜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및 적금 총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은 박정혜에게 상속한다. 셋째,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새 아들이 균등하게 나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느리한테 재산을 줘? 아들들 놔두고. 형님 말이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민호도 흥분했어요. 민규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까지 큰형수님한테. 그럼 우리는? 저와 미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이거 진짜예요?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건 무효야. 무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혜 언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형수님, 그럼 포기하세요. 상속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미나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언장에 첨부된 편지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편지.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어요. 낭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희들이 왜 내가 정혜에게 재산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쓴다. 30년 전 일이야. 너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을 때를 기억하니? 10억 원의 빚. 집도 날리고 우리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뻔했지. 그때 너희 삼형제는 아무것도 못했어. 큰아들 민수는 각 결혼한 신혼이었고, 둘째 민호는 군대였고, 막내 민규는 대학생이었지.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난리였어. 나와 너희 아버지는 매일 밤 울었단다. 그때 정혜가 왔어. 조용히 내 방으로 와서는 큰 봉투를 내밀더구나.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정혜가 친정 부모님께 받은 결혼 자금 전부였어. 나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정혜는 고집을 부렸어. 저는 괜찮아요. 이 집안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정혜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5억 원을. 당시 정혜 나이 22이었어. 결혼한 지 1년 된 새내기. 그 돈으로도 부족해서 정혜는 친정 집까지 팔았단다.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아 사신 집을. 정혜 부모님은 반대하셨어. 당연하지. 시댁빚을 왜 며느리가 갚느냐고. 하지만 정혜는 울면서 설득했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도와야죠. 결국 친정 집을 팔고 그 돈까지 합쳐서 10억 원의 빚을 갚았어. 우리 가족은 살아났지만 정혜는 친정과 연을 끊었단다. 정혜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셨대. 그 뒤로 30년간 정혜는 혼자 그 빚을 갚아왔어. 대출 5억 원. 이자만 해도 엄청났지. 정혜는 아이들 사교육도 포기하고 자신은 옷 한 벌 안 사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지. 정혜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어머님, 가족 사이에 은혜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혜를 특별히 챙겼어. 명절 때 큰 통에 음식 담아주고 용돈 드리고 좋은 말 해주려고 애썼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며느리들이 오해했다는 것도 알아. 수진아, 미나야, 너희가 억울했을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정혜의 희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유언장을 쓴단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빚을 하나도 갚지 않았어. 정혜가 다 갚았어. 30년 동안. 그러니 정혜가 이 집과 재산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 이것도 부족해. 정혜야, 고맙다. 평생 미안했고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야. 이제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가능하면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너무 늦기 전에. 시어머니 최영란 올린 편지를 다 읽은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때. 민호도 고개를 떨궜어요. 민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혜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정혜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몰랐으니까. 괜찮을 리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니를 오해하고 시샘하고. 정말 죄송해요. 정혜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형수님. 하지만 정혜 언니는 사무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주셨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어요.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 증서, 30년 전 날짜, 박정혜 명의, 금액 5억 원, 그리고 통장 사본. 낡고 바랜 통장이었어요. 3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기록.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1년 전. 정혜 언니는 30년 만에 빚을 다 갚으신 거였어요. 언니가 이 모든 걸. 저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삼형제가 모였어요. 형, 우리. 민규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그때 형수님이 그렇게. 민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민규에게 물었어요. 당신 정말 몰랐어요? 응. 나도 대학생이었고 그냥 빚이 해결됐다는 것만 알았어. 큰언니가 그렇게 희생한 걸 왜 아무도 몰랐어요? 형수님이 말 안 하셨으니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형, 우리 형수님한테 가봐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통장 사본을 다시 봤어요. 매달 200만 원. 30년간. 총 7억 2천만 원. 원금 5억의 이자까지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보. 응? 큰언니가 30년간 이걸 혼자 갚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우리는 뭘 했어요? 당신네 가족 빚인데 당신네는 뭘 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되는 거예요? 형수님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왜 명절 때마다 어머님께 큰돈을 드리는지, 왜 아이들 사교육도 안 시키는지, 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건 당신네 가족은 다들 무책임해요. 큰형님도, 둘째 형님도, 당신도.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혜 언니 생각만 났어요. 22살. 결혼한 지 1년. 그 어린 나이에 시댁빚 10억을 떠안았다는 것. 친정 집까지 팔았다는 것. 그리고 30년간 혼자 갚아왔다는 것. 언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수진이야. 응.
어제 잠 왔어? 아니, 언니는?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우리는 한참 침묵했어요. 수진아, 응,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언니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시샘하고 불평만 했잖아. 나도 정말 죄송해. 수진아, 우리 큰언니한테 가자. 사과해야 해. 응, 그래야지. 우리는 그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어요. 언니, 큰언니가 전화를 안 받아. 나도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우리는 걱정이 되어 정혜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언니, 언니.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집에 계신데 우리 안 만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때 옆집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큰언니 찾는데요. 아, 박 선생님? 아까 큰 가방 들고 나가시던데요. 가방이요? 네, 여행 가방 같던데. 어디 가신대요? 글쎄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설마 어디 가신 거 아니야? 어디로?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편지에 있던 말. 그리고 가능하면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너무 늦기 전에. 언니, 혹시 친정에 가신 거 아닐까? 친정? 30년 만에? 편지에 그런 내용 있었잖아. 그럼 어떡해? 우리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정혜 언니 친정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는 급히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큰언니 친정이 어디예요? 친정? 왜? 큰언니가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뭐? 민수가 놀랐어요. 큰언니 친정 주소 아세요? 잠깐만. 민수는 어머니 유품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찾았대요. 경기도 평택이야. 주소 보낼게. 주소를 받고 우리는 차를 몰았습니다. 평택까지 1시간 반.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 30년 만에 친정 가시는데 얼마나 떨리실까? 그러게. 부모님이 반겨주실까?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평택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여기인가 봐. 대문 앞에 선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지, 이게 참견은 아닌지. 하지만 정혜 언니가 걱정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정혜 씨 찾아왔는데요. 정혜.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정혜를 왜 찾으시는데요? 저희는 정혜 씨 동서들이에요. 동서.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댁 사람들이구나. 네. 혹시 정혜 언니 여기 오셨나요? 할머니는 한참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안에 있어.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정혜 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서요. 언니. 정혜 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나야? 왜 여기까지? 언니가 걱정돼서요. 우리는 정혜 언니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시댁 사람들이 왔구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정혜 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와서 이제 와서 딸이라고 부르나. 죄송해요. 30년 전에 내가 선택한 거야. 시댁을 택했잖아. 우리 집까지 팔아가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나. 시댁 빚을 왜 내가 갚느냐고.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 그런데 너는 고집을 부렸지. 그래서 우리 집까지 팔았어. 내 엄마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 뒤로 30년. 한 번 전화했나? 한 번 찾아왔나? 죄송해요. 정혜 언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혜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어머니. 괜찮을 리 있나? 홀로 10억 빚을 갚았다며. 할머니가 정혜 언니를 안으셨어요. 우리 딸, 정말 고생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저와 미나도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혜 언니 친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차려주신 밥상이었어요.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혜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30년 만에 먹는 친정 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언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을요. 정혜 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나는 22살이었어.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였지. 정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저를 부르셨어. 정혜야, 우리 집이 망했어.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어. 10억 원의 빚.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 시어머니는 매일 우셨어. 시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오셨고. 채권자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난리였어. 세 시아주버니들은 아무것도 못했어. 큰 시아주버니는 신혼이었고, 둘째는 군대, 막내는 대학생. 정혜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는 생각했어.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그래서 친정에 왔지. 부모님께. 할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그때 정혜가 와서 무릎 꿇고 빌더구만. 집을 팔아달라고.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시댁 빚을 왜 내가 갚느냐고. 하지만 정혜는 계속 울면서 빌었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요. 그 집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제 남편도 무너져요. 사흘을 울면서 빌었어. 결국 우리가 졌지. 정혜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친정 집을 팔아서 5억을 마련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5억 대출을 받았지. 총 10억. 그 돈으로 시댁 빚을 다 갚았어. 하지만 그 뒤가 지옥이었지. 정혜 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출 5억에 이자가 붙으니까 매달 200만 원을 갚아야 했어. 당시 우리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 거기서 200만 원을 떼면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지. 애들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공과금 내고. 남는 게 없었어. 옷도 못 사고 외식도 못 하고. 애들 학원도 못 보냈어. 다른 집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정혜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때 한 번 물어봤어.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나는 대답을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애들이 크면서 더 힘들어졌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힘들었고. 그래도 30년을 버텼어.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다 갚았어. 정혜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30년 동안 시댁에서 아무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시어머니만 아셨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 왜냐면 은혜 갚으라고 돈 준 게 아니니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은혜 따지는 거 아니잖아. 저는 정혜 언니를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 왜 혼자 그렇게.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을 리 없잖아요.
30년이에요, 30년. 미나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희생하시는 줄. 그래서 우리가 언니를 오해하고 시샘하고. 미나가 정혜 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릎 꿇었어요. 저도요, 언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일어나.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혜 언니가 우리를 일으켰어요. 너희가 오해한 건 당연해. 시어머니께서 나만 특별히 챙기시니까.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께서는 미안하셨던 거야. 나한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챙겨주신 거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서러웠을 거야. 미안해. 아니에요, 언니. 우리는 정혜 언니를 꼭 안았어요. 새 며느리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혜야. 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시댁에서 나와. 아버지. 30년이면 됐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정혜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뭐가 괜찮아. 30년을 희생했는데.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혜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을 지킨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다음 날, 저와 미나는 시댁에 삼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어요. 형님들 앉으세요. 우리는 어제 정혜 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30년간의 희생, 매달 200만 원씩 갚은 빚, 아이들 교육 포기, 친정과의 단절. 모든 것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민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뭘 한 거야? 민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뭘 했어? 형수님 혼자 고생하는데.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들은 30년 동안 형수님이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왜 아이들 학원도 안 보내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봤어요? 그건 관심 없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아니니까. 미나가 덧붙였어요. 형수님은 당신네 가족 빚을 30년간 혼자 갚았어요. 근데 당신들은 뭘 했어요? 세 형제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아요? 민규가 형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해야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뭘 해야 할까? 일단 사과해야죠. 제대로. 그리고 저는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형수님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대요. 뭔데? 작은 카페를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하셨대요. 카페. 네. 우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형수님 카페 차리는 거요. 미나가 제 말에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나도 찬성이야.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어때요?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자. 형수님을 위해. 그날부터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혜 언니를 설득하는 것부터였어요. 언니, 카페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 유품 정리하다가 언니가 쓰신 일기를 봤어요. 사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건 그냥 꿈이었을 뿐이야. 꿈을 이루세요, 언니. 이제 와서 무슨.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나가 정혜 언니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전부. 너희가. 네. 그리고 형님들도 다 찬성하셨어요. 정혜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주 삼형제가 정혜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카페 자리를 알아본 후였어요. 형수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뭐예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세 형제가 정혜 언니 앞에 무릎 꿇었어요. 형님들,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형수님이 우리 가족 빚을 혼자 갚으시는 동안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이 왜 그렇게 사시는지, 왜 힘들어 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규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들,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형수님 희생을.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희가 카페 자리를 알아봤어요. 홍대 근처예요. 카페요? 네. 형수님이 하고 싶으셨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동생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민호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초기 운영비까지. 저희 셋이 모았어요. 형님들. 그리고 형수님께 상속받으신 집이랑 돈은 온전히 형수님 거예요. 민규가 말했어요. 저희는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그건 형수님이 받으실 자격이 있으니까요. 정혜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고마워요. 민수가 정혜 언니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한 달 뒤 카페 오픈 날. 정혜의 작은 쉼터라는 예쁜 간판이 달린 카페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정혜 언니 친정 부모님도 오셨어요.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미나야. 정혜 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정혜야,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카페를 둘러보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 오픈 파티가 시작됐어요. 민수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형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형수님 혼자 30년을 희생하시는 동안 저희는 무책임했어요. 아내들이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저희는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아내들을 존중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겠다고. 민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자,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정혜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카페 한편에서 며느리 셋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미나야.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언니가 받아야 할 거였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말 신기해. 미나가 말했어요. 뭐가? 우리 남편들이 변한 것 같아. 맞아. 저도 공감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애들 숙제도 봐줘. 우리 남편도 어제는 장까지 봐왔어. 정혜 언니가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동생들이 좋은 남편 만난 거네. 언니 덕분이에요. 뭐가? 언니가 30년간 보여주신 희생. 그게 우리 남편들한테 교훈이 됐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아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혜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한 달 뒤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앉아. 내가 차 탈게. 민규가 먼저 나섰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야. 내가 할게. 민호도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미나야, 쉬어. 형이랑 막내가 설거지할게. 저와 미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놀랐어요. 정혜 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많이 변했네. 그러게요, 언니. 식사 후 민수가 모두를 거실로 불렀어요. 다들 모여봐.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저희 형제가 결정한 게 있어.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명절 준비는 우리 남자들이 할 거야. 네? 며느리들이 놀라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이? 응.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우리가 준비할 거야. 며느리들은 그냥 앉아서 쉬면 돼. 민규가 덧붙였어요. 정말요? 진짜야. 우리가 너무 무책임했어. 이제 바뀔 거야. 저는 남편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민수가 정혜 언니를 보며 말했어요. 형수님. 네. 이제부터 형수님은 며느리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은인이고 존경받아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집안 행사 때도 형수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정혜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응. 그동안 미안했어. 갑자기 왜? 나도 형수님처럼 너를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명절 때 너 혼자 고생하고 시댁일 하느라 힘든 거 다 알면서도 나는 관심 없었어. 여보, 이제부터 달라질게. 약속해. 저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내가 고마워. 10년 동안 참아줘서.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큰언니의 희생을 알게 되고 우리 가족이 모두 변하기 시작했다. 30년간 혼자 가족을 지켜온 큰언니.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며느리들끼리 경쟁하고 시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이해하는 진짜 자매가 됐다. 그리고 남편들도 변했다. 이제야 아내들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큰언니 고마워요. 언니의 희생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6개월 뒤. 정혜 언니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세요. 손님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며느리 셋이 카페에서 모였어요. 언니 장사 잘 되네요. 응, 다행히. 정혜 언니는 행복해 보였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미나가 물었어요. 글쎄. 일단은 카페를 잘 운영하고 싶고. 그리고요? 여행 가고 싶어. 3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거든. 그럼 가세요. 응, 갈 거야. 이번 여름에. 정혜 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정혜 언니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 어서 와.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봉투를 건넸어요. 뭐야?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 드리고 싶어서. 정혜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아. 엄마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30년간 우리 가족 위해 희생하신 거. 아들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존경해요.
정혜 언니는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와 미나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유언장, 30년 전의 진실, 큰언니의 희생,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변화.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엄마, 뭐해? 딸아이가 다가왔어요. 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고 있었어. 왜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니까. 딸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큰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자들이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요.